자, 교과서들 펴주시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5시간 동안 일반 전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교과서에서 이제 실습 파트 부분 되겠습니다. 앞전에 재무제표 5개 하고 거래처별 초기월까지 입력을 했었고요. 오늘 볼 거는 219페이지 경영과 회계 출판사에서 나온 전산회계 1급 교과서 219페이지에 있는 일반 전표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할 텐데요. 문제는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거래 내역들이 부가가치 신고서 자동 작성을 위해서 거래 내역을 입력하는 칸이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회계상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메뉴가 나누어져 있어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조 프린트물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 열심히 복사 중에 있는데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계 연습을 하기 전에 용어 몇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 전표라고 하는 입력 메뉴가 있고요. 매입 매출 전표라고 하는 입력 메뉴가 있어요. 전표라고 하는 못 보던 단어가 하나 보이네요. 전표가 뭐냐면은 엽서 크기만한 하얀 종이 쪼가리를 전표라고 하는데, 원래 회계 처리 순서가 회계를 분기해서 입력을 할 때, 잠깐만요. 들고 왔어. 원래 회사에서 거래 내역이 주어지면 앞전에도 배웠지만 분기해서 원장에 옮겨 적기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분계를 할 때는 분계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라는 서류에다 옮겨 적는다. 즉 전기라는 작업을 할 때는 원장이라고 하는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게 됐다고 했었죠. 물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사람들 일일이 수공업으로 간해수공업 형태로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건도 조금 나오고 사가는 사람도 굉장히 극상류층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팔려나가는 횟수도 적어서 혼자서 회계 처리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만들 때 이제 힘쓰는 거는 기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증기기관이. 그래서 오죽하면은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얘기 앞으로 새는데 곧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죠. 벌써 시작됐는데, 인공지능이 도입돼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어느 정도 중급 지능을 요하는 일들은 이제 컴퓨터나 다른 것들이 다 대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없어질 직업이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옛날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그것도 컴퓨터가 나오면서 사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교환수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전화기를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지고 수화기를 든 다음에 저쪽 교환수로 호출해가지고 몇 번 전화 연결해주세요. 누구네 집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전화 끊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면은 다시 따르릉 울리더니 연결됐습니다. 통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KDX라고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전화 교환기하고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 디지털 전화기를 사용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전화 교환수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직업 중에 양복점, 양장점. 옛날에는 옷 고치는 기술만 있어도 먹고 산다 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재단을 해가지고 양복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기성복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도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시계도 옛날에는 기계식 시계밖에 없었어요. 태엽 감아서. 그래서 시계만 고칠 줄 알아도 먹고 살 수 있다 했는데 이 망할 놈의 컴퓨터가 나오면서 전부 다 전자시계로 바뀌었죠. 전자시계도 컴퓨터 일종이에요, 그거. 그런데 곧 있으면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지금 미국은 벌써 시작했고, 택시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가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 쓰는 기자들도 조만간에 사라지게 생겼고 상황이 지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은행원들도 아마 곧 사라질지도 몰라요. 은행원들도. 지금 뭐 벌써 저 어렸을 때부터 비하면 은행원 수가 많이 줄은 거예요, 사실은. 옛날엔 전부 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자 직원들은 전부 다 정규 직원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귀찮게 그 은행원 업무 처리해주고 버릇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겠어. 전부 다 ATM기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렇죠. 집에서 다 핸드폰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뭐 이래버리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수작업으로 업무했었을 때 분개를 해서 원장에 옮겨 적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계 처리 부분에서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혼자서 업무를 한 가지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분개 부분을 분산하자, 그러니까 분업화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분개장 대신에 전표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를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 제가 이제 전표를 사용한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은행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미리 보여드릴게요. 얘가 전표예요. 이게 전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은행에 가면 이제 찾으실 때 맡기실 때 그때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 회사 이제 그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을 팔다 보니까 회계 업무 양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는데 그걸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아침에 직원이 출근하면은 이런 하얀색 종이 쪼가리를 30장에서 50장씩 직원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그 회계부서 직원들은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거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거래를 한 건씩 기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계장에다가 거래 발생한 순서대로 따닥따닥 붙여서 적었었는데 이제는 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거래를 한 건씩 기록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직원들이 퇴근할 때, 은행원들이 퇴근할 때 책임자 내지 관리자한테 이 전표를 반납을 하게 되면 책임자가 그걸 분개를 한 종이 쪼가리와 분개가 안 되어 있는 종이 쪼가리를 나누어요. 그래서 분개가 안 되는 종이 쪼가리는 다시 금고로 집어넣고 내일 아침에 또 넘버링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분개가 되어 있는 종이 쪼가리는 일단 현금 들어온 것부터 맨 먼저 앞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현금 나간 거를 두 번째 칸에 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 현금이 섞였거나 현금 거래가 아예 없는 거 대체 거래라고 부르는 건데 교환 거래라고 부르는 건데 그 전표를 뒤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종류별로 모아서 스테이플러나 그 드릴로 구멍 뚫어서 천공기로 구멍 뚫어서 끈으로 묶어놓으면 걔가 분계장과 원장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 전표예요.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도 이제 거의 안 써요. 왜? 전사나 컴퓨터 해버리거든. 그래도 은행에서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돈 찾으실 때 맡기실 때 보면 종이 쪼가리 쓰고 있죠? 그 전표예요. 그래서 이 전표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입금전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출금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대체전표라고 해서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금전표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출금전표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대체전표는 색깔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입금전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봤어요.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입금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통장하고 돈하고 그 다음에 맡기실 때라고 적어져 있는 종이 쪼가리를 그 서류 작성 데스크에서 꺼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입금전표 맡기실 때 전표를 보면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혹시 왜 빨간색인지 아세요? 은행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시면 자기네 회사에 돈 들어오는 거죠. 신나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기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맞대니까. 그러면 찾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된 돈을 찾을 때 소액은 ATM기에서 바로바로 찾지만 거액을 찾을 때는 이 찾으실 때라는 종이 쪼가리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왜 파란색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면 은행원 입장에선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파랗게 실려서 파란색이에요. 맞대니까. 조금 있다가 법적 증명자료라고 하는 거 5가지를 설명할 텐데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작성을 하게 되고요. 빨간색 세금계산서와 파란색 세금계산서가 2장짜리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무슨 색깔을 가져갈까요?
빨간색을 가져가요. 왜? 물건 팔고 자기한테 현금이 들어오니까 신나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는 거거든? 그러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요? 그렇죠. 물건을 사가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파랗게 칠려서 파란색 세금 계산서를 가져가는 거예요. 맞대니까. 오늘 주가 지금 아마 잠깐 봤는데 올랐을 거예요. 주가지수 올라가면 무슨 색깔로 표시가 되든가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왜? 자기 거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신나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는 거고, 주가지수가 내려가면 그렇죠. 자기의 자산이 쪼그라드니까 파랗게 질려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맞대니까. 참고로 원숭이 똥구멍 빨간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넘어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표가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전표 세 가지 종류를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좀 더 정확하게는 부가가치 신고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라고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다시 매입 매출 전표는 매입 전표라고 하는 것과 매출 전표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입력 메뉴가 무슨 기준으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입금 전표, 출금 전표라고 하느냐? 법적 증명 자료 5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5가지 거래 증명 자료가 되겠는데, 법적 증명 자료가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법적 증명 자료가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거예요. 법적 증명 자료가 없으면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묶어 설명을 할 텐데, 자, 일단 법적 증명 자료라고 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법적 증명 자료. 뭔지 모르지만 총 몇 가지? 5가지가 되겠는데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977년도 7월 1일자로 도입된 세금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1977년 7월 1일자 이전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거래에 대한 증명 자료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았었어요. 그전에는 증명 자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증빙 자료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증빙 자료. 일단 증빙 자료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입니다.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양식지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이러이러한 내역을 기입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세금 계산서를 인정을 받으려면 필수 요소가 5가지가 반드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5가지가 뭐냐면 나중에 그 화면에다 비춰 드릴 텐데, 세금계산서 양식지에 양쪽에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하는 게 와야 돼요. 양쪽에. 그럼 5가지 중에서 2개는 해결됐네.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고 했으니까 공급가액과 세액, 즉 얼마의 물건을 팔았고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붙었는지 세금계산서에 표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를 언제 만들었는지 날짜가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몇 월 며칠자에 부가가치세를 낼 건지 결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이름을 국세청이 꼭 좀 알고 싶대요. 물건을 사가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이름을 꼭 좀 알고 싶대요. 자,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물건을 사가는 사람의 이름이 누락된 게 영수증이에요.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판매자라고 안 하고 공급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사가는 사람을 구매자라고 안 하고 공급받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 누가 사갔는지 이름이 없는 거를 영수증이라고 불러요. 영수증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증빙 자료가 2개밖에 없었는데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1986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이라는 걸 치르고
2028년도에 올림픽 게임이라고 하는 걸 치르는데, 정부에서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구름같이 밀려와서 6.25 전쟁 때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다고 감동을 받아가면서 물건도 열심히 사고 우리나라에 와서 잠도 자고 이럴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달러 돈 들고 온 걸 바꿔주자니 그거 다 원화로 찍어내면 그 외국인들 다 빠져나갈 때 인플레이션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돈은 추가로 발행을 안 하면서 외국인들의 물건 구매를 돕고자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신용 결제 제도인 신용카드 제도하고 모네타라고 하는 전자화폐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거 말고 몇 가지 더 자질구레한 걸 도입을 했었는데 다 실패로 끝나고 신용카드 제도만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자화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을 텐데 뭐 카카오페이, 엠페이 뭐 이래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선물도 보내고 이럴 텐데 그런 형태로 사실은 30년 전에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무슨 뭐 인터넷이 제대로 되긴 했었어요. 뭐 핸드폰에 뭐 문자 서비스가 제대로 되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가 이제 와서야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나왔는데 그 당시 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적 증명 자료로는 세금계산서만 인정해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카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또 받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이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세금계산서처럼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갔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단호했어요. 안 된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원래 정체가 영수증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낮아빠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세금계산서는 손글씨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 때. 지금이야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몇 월 며칠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물건을 뭘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래 내역이 카드사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요. 종이로 만든 세금계산서는 찢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불타면은 복구가 안 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는 카드회사 중앙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데다가 실시간으로 또 백업, 복사본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썩지도 않아 이거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카드가 훨씬 더 편리한 거예요, 신용카드보다. 그래서 1995년도에 법적 증명 자료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단 세금계산서는 필수 요소로, 세금계산서는 법적 증명제 1순위로 지정을 해 주고요. 영수증 중에서 세금계산서만큼 증거력이 뛰어난 4가지 영수증을 세금계산서처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여러분들 물건 구입하고 찍으면 뭔가 찍찍찍찍 올라오죠? 걔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영식 선불카드예요. 흔히 기프트카드라고 더 많이 불리는데 선불카드요. 플라스틱 카드에다가 돈을 미리 사진에 충전시켜 놓고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선불카드예요. 그래서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기명식이 있고 하나는 기명식 선불카드가 있고 2가지가 있는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뭐냐면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선불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얘기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중고등학교 애들 키우고 있는 분은 잘 아실 텐데 티머니 교통카드가 여기에 해당해요. 또 울컥한다. 우리 때는 저기 회수권 이래가지고 학교에다가 돈 내면 이만한 그 종이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를 대고 그걸 잘라가지고 저기 응답하래 한번 나왔을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조 변조가 많고 하도 이제 애들이 엉뚱한 용도로 쓰니까 토큰 그래가지고 50원짜리 동전 비슷한데 가운데 구멍 뚫린 거 있었어요. 그거 했는데 이게 녹이 슬어. 손에 냄새가 밴다고 해가지고 그거 없애고 그때 또 뭐 했더라? 아무튼 이제는 뭐 티머니 교통카드로 애들 이제 다 쓰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엄마가 이제 한 달치 교통비를 충전시켜주면은 버스 탈 때마다 들이대고 지하철 탈 때마다 들이대고 뭐 이러죠. 만약 저거 티머니 교통카드 잃어버리면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영식 선불카드는 뭐냐면 기프트 카드라고 부르는 건데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품문고나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데 가보시면은 그 기프트 카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돈을 미리 충전시켜 놓고 파는데 그렇게 기프트 카드를 선물 받으면 체인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그냥 맨날 책으로만 읽었지 처음 본 거는 저도 한 2년 전인가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취업시킨 최고 신기록 중에 55살 된 아주머니를 취업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사세무에게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제 그 괜찮은 아줌마 있으면은 좀 꼭 참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고맙다고 우리 사무실로도 왔었는데 없는 사이에 기프트 카드 하나 달랑 놓고 갔더라고요. 아주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였는데 처음에 난 그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왕고차머니가 지나가다가 커피 광이거든. 그 책상에 있는 거 봤는데 쓸 거니 달라는 소리지. 이게 얘기가 벌써 이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자어하고 남자어하고 다르더구만. 나 한 입만이란 얘기는 먹을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 쓸래요란 얘기는 나 갖고 싶어 뭐 이런 얘기고 이제 조금씩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왕고차머니가 선물로 줬으면 하는 눈치길래 줬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거 가지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스타벅스에서 파는 이게 텀블러랑 커피잔도 살 수 있더구만.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런 기프트 카드 종류들은 혹시 잃어버렸을 때 보험 처리하고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원상복귀 시켜주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적어놓도록 돼 있어요. 뒷면에 신용카드처럼. 그래서 한자로 기록할 기자, 이름 명자, 들어갈 식자에서 김영식 선불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얘기가 벌써 했는데 이 김영식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제가 한번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동식이라고 제 친구가 그 사법고시 준비한답시고 20년째 신림동에 처박혀 있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시험 운이야 없는 거지. 머리는 좋은 녀석인데 하다 이제 그 로스쿨 제도가 발표되니까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때려치고서는 어떻게 또 아름아름해서 외국인 회사로 또 외국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어느 날인가 밤중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USB 메모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 같대요. 왜?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컴퓨터에 꽂았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 이름이 뜨더래요. 뭐라고 뜨는데? 그랬더니 이동식 디스크라고 뜨더래요. 이걸 그냥 확 그러니까 맨날 신림동에 박혀서 법전만 보다 보니까 시사상식 뭐 이런 거 컴퓨터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냥 책으로만 보다 보니까 실무용으로 컴퓨터를 써본 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하튼 희한하게 또 면접은 통과했어. 그래가지고 USB 메모리라고는 알고 있어도 이걸 컴퓨터에 꽂으면 이동식 디스크라고 뜨는 걸 몰랐던가 봐요.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도 걔 정도면 양반이야. 옛날에 저기 재능 기부 형태로 해가지고 노인네들 한번 컴퓨터를 가르쳐주는데 아유 속 터져요. 옆에 반 여기 말고 저는 다른 데서 잠깐 그 신부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재능 기부 형태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마우스 더블 클릭이 안 돼요.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아세요? 그거 따닥따닥 2번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고는 거기 내 컴퓨터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갖다 놓고 안 돼요. 이러면 진짜로 여기 웃지만 진짜예요. 얼마나 속 터지는데 다시는 안 해. 진짜로.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렇게 해서 네 선불카드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만 인정이 돼요? 김영식 선불카드만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직불카드라고 하는 거 있어요. 또 실물로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국민은행 거거든요. 생긴 건 신용카드처럼 생겼는데 신용카드는 물건을 구입할 때 일단 빚을 내서 구입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몽땅 한꺼번에 왕창 결제를 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 직불카드는 데빗 카드예요. 영어로 부채 카드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빚을 지는 거거든요, 나한테. 내가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나한테는 자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인 거예요. 내가 맡겨놓은 돈이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 직불카드를 발급받아서 물건을 구입하는 순간에 통장에서 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비카드라고 부르는데, 직불카드를. 좋은 점은 절대 빚을 질 일이 없어요. 신용카드는 어쩌다 쓰다 보면 다 아시죠? 한도까지 다 차. 항상 그러고 앉아있는데 얘는 통장에 돈 떨어지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밤 12시부터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12시 반 그 사이 때는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안 되고. 아니 밤 12시에 결제가 안 되는데 이게 왜 편하다고 하십니까? 남자들끼리 가끔 술 먹을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하고 술 먹는 건 내가 이해가 돼. 왜냐면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고 접대비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제 또래 애들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놓고 지금 한창 돈 들어갈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술 한번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이제 어느 날인가 만나가지고 요새 돈 잘 번다며 너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술값 내고 한두 번은 냈는데 이것들이 자꾸 빌붙어. 그래서 이제는 술 먹고 나서는 지금은 전화 연락도 안 하는데 다시 볼 일도 없지 뭐. 이걸로 결제를 해요. 그러면 술 마시고 직불카드를 결제하는데 꼭 12시 10분에 일어나요. 저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모르지 내가 직불카드만 쓰고 있는 걸. 그래서 카드 체크에 딱 그러면 삑 하고 에러가 나요. 짐짓 놀란 척. 이거 왜 이러지? 잔고가 1,000만 원이나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게 주인한테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아이 손님 직불카드라서 이거 지급은 안 됩니다. 왜냐면 각 은행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시 반 넘어가야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집에서 빨리 오라고 독촉전화 받고 술도 이미 취한 상태니까는 아니 뭐 괜찮게 번다고 뭘 불편한 걸 들고 다니냐? 내가 결제하겠다고 해서 지금 신용카드로 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술 깨고 난 마누라한테 이제 직살나게 혼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술값을 아꼈는데 한 3년간 술값을 모아보니까 이게 한 돈 1,000만 원 됩니다. 그걸로 주식 샀어. 넘어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직불카드가 되겠는데 직불카드가 이제 밤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카드사하고 제휴를 맺어서 그 30분 사이에 또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는 24시간 풀 가동이 가능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제일 막내로 태어난 현금 영수증이 되겠는데요. 현금 영수증이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근로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보겠다고 열심히 주워 모으는 소득공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개인 자영업자가 세금 계산서 대신 주워 모으는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그건 경비증명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단 우리 거 1단계 수업 내용에서 배우는 현금 영수증은 경비증명용 기준이에요. 소득공제용은 나중에 소득세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법적 증명자료 5가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는 거고요. 법적 증명자료가 없는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 같은 거요. 은행에다가 돈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직원한테 월급 주는 거, 벌금 내는 거 이런 종류들은 일반 전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존재해요.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법적 증명자료 5가지가 있으면 어디로?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거고 법적 증명자료 5가지가 없으면 일반 전표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하느라고 물건을 사들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옷장사를 가정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옷장사를 하느라고 자, 매입 옷을 600에 60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법적 증명 자료를 받아왔어요. 법적 증명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요거 60만원 우리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법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에서는 이걸 전혀 다른 명칭으로 불러요. 같은 건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세법에서는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다
세금을 땡겨낸 거다라고 부르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올 때 물건값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주고 법적 증명자로 5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왔다. 그러면 매입전표라는 칸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법적 증명자료 수취분이 되겠는데요. 법적 증명자료 수취분. 그래서 저 세금 60만 원은 나중에 다 되돌려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님들한테 마진을 붙여서 이 옷을 팔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가게에서 커피도 필요하고 A4 용지도 필요하고 그러길래 커피하고 A4 용지를 사오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법적 증명자를 못 받아온 거예요. 조금 내일 배우게 될 텐데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간이과세자. 그 사람은 세금을 국가에서 무려 부가가치세를 75%, 최대 75%까지 깎아주는데 대신에 불이익으로 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한다. 그러니까 큰 업체들이나 일반 사업체들하고 거래 생각하지 말고 동네 지역 주민들하고만 장사해라 라고 제한을 둔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어치 복사기와 커피와 A4 용지를 사왔는데 아뿔싸 법적 증명 자료를 미수취 못 받아온 거예요. 또는 영수증을 받아온 거예요. 영수증을. 그러면 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어? 그러더니 이 부분을 회계 처리를 110만 원 더하기 0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세금을 못 되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비용 처리는 되지만 세금을 못 되돌려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세금을 못 되돌려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세금을 못 되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뭘 챙겨와야 돼요? 법적 증명 자료나 세금 계산서를 챙겨와야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를 주고 물건을 사왔지만 부가가치세를 못 되돌려받는다. 자, 일반 전표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일반 전표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법적 증명자료 및 수취분 거래나 영수증을 받아왔다. 일반 전표에다 넣으셔야 돼요. 저렇게.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길을 쓰고 법적 증명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드디어 손님한테 마진을 붙여서 옷을 팔게 된 거예요. 매출, 자, 1000만 원의 옷을 팔았습니다. 부가가치세 100만 원도 같이 받아내야 돼요, 손님한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회사에서 옷을 사가는 사장님이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세금 계산서도 주시고요 하면서 자기 거 사업자 등록번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적 증명 자료를 우리가 발급을 해줬어요. 그럼 요거 100만 원. 자, 회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개정 과목으로 처리했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걸 매출세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법에서는 매출세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어쨌든 물건을 팔면서 법적 증명 자료가 나왔죠? 그러면 매출전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법적 증명 자료. 자, 발급분 드시겠습니다. 법적 증명자료 발급분은 매출전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어디가 안 보여서? 이거요? 이거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보이죠?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온 거예요. 아저씨 이 옷 주세요. 그러면서 무려 100만원치 옷을 사가셨는데 세금계산서 끊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머 아저씨 저는 그냥 일반 소비자인데요. 이런 거예요. 일반 소비자는 세금계산서 가져가봐야 백날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세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피눈물을 머금고 자 영수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랬었을 때 요거 10만원 못 되돌려 받는다. 이 지금 매출세액은 세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손님한테 물건을 팔면서 영수증을 발급한다. 요거 세금 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인데요. 요거 물건을 팔면서 영수증을 발급했다. 법적 증명자료는 안 나오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 납부 대상이다, 세금 납부 거래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매출 전패도 넣으셔야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코드번호 14번 건별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영수증 매출분도 매출 전패도 넣으셔야 돼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세법 쪽을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려면 국세청 입장에서 공부하면 돼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어차피 걷어들일 세금 어떻게 미리 땡겨받는다라고 하는 예정신고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세금에 다 예정신고제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세금을 되돌려줄 때 가능하면 많이 되돌려준다. 조금 걷어들일 때 가능하면 많이 걷어들인다. 조금 걷어들인다. 많이 걷어들인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랗게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되는 판매 부분인데 가능하면 많이 걷어들이려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법적 증명자료 발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참고로 여기서 반복적이라고 하는 건 9번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물건을 9번 이상 팔면 사업자 등록 여부나 세금계산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못을 박아놨고 그 다음에 매입파트 부분 물건을 사들일 때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법적 증명 자료를 반드시 받아와야지 일반 사업자이더라도 법적 증명자를 안 받아오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고 세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걷어들인 건 최대한 많이 걷어들이려고 법적 증명자료나 발급 여부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래놨고 세금을 되돌려주는 부분은 법적 증명자를 갖춰와야 세금을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하나 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교시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법적 증명자료 5가지.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대로 외워야 돼요. 이대로. 그런데 일단 글씨만 봐도 엄두가 안 나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금계산서가 법적 증명자료 1순위인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제일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법적 증명자료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법적 증명자료의 2순위라고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신용이죠. 신용이 없으면 신용카드 안 만들어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신용이 없어요. 신용이 나쁜 게 아니라 신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신용평가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나 여러분들을 신용등급을 1등급, 2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놨어요. 이거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6등급, 7등급, 8등급 그 사이 때 끼어요. 1등급은 누구냐? 차관급 공무원이 1등급이에요. 절대 월급을 뜯길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2등급이에요. 참고로 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고 제때제때 이자 원금 갚으면 등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우수 고객이라 하면 자기네로부터 돈을 제일 많이 빌려가고 제때제때 이자 원금을 갚는 속칭 요즘 말하는 단어로 호객님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 들어오는 사람, 이게 신용 등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입이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나쁜 게 아니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급치로 한 6등급인가 7등급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웬만해서는 제가 은행에다 이 잔고를 안 남겨두거든요. 왜냐면 넣어놓고 있으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깎이니까 여유자금을 계속해서 주식이나 다른 데 투자해서 굴리고 있는 중인데 은행 예금 잔고가 없다고 신용등급이 아예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1등급에서 10등급이 아니라 저는 한 여기쯤 있는 거예요, 지금. 삐져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신용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김영식 선불카드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김영식이죠. 무김영식은 해당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직불카드 글자 4개, 현금 영수증 글자 5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건 제가 공부할 때 만든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당연히 1순위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용 글자 2글자가 중요하니까 넘버 2. 김영식 선불카드에서 김영식이 중요하니까 김영식 글자 3개니까 넘버 3. 직불카드 글자 4개죠. 넘버 4, 넘버 4. 그다음 현금 영수증은 맨 막내. 이렇게 외워두시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왜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지금도 가끔 발생하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법적 증명자료가 중복 발행이 되는 경우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옷을 사야 되니까 옷을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팔았더니 신용카드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실은 이 옷이 회사에서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오라고 하는 건데 회사에서 경비 처리하겠다고 세금계에서 끊어오라고 하더라. 세금계에서 끊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럼 법적 증명자료가 물건을 한 번 팔았는데 법적 증명자료가 2건이 나왔죠.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국세청에서는 물건을 내가 2번 판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손님한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적 증명자료를 중복 발행하지 마라 라고 돼 있는데 세법에서 시키는 대로 손님 신용카드 전표 나갔으면 세금 계산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살래요. 취소시켜주세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손님이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법적 증명자료가 중복 발행됐네요. 거래는 한 건인데 자 그랬었을 때 나는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놓고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국세청장님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한 내역 중에 물건을 한 군데다가 같은 날짜에 2번 팔았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한 번만 판 겁니다.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했으니까 카드 매출액에서는 빼주세요라고 하는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텐데 실무에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짜증나는 건 시험에서는 수동으로 만들어봐라 이러고 나오니까 짜증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문구류를 파는 회사인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A4 용지 한 박스만 달래요. 현금으로 결제하길래 현금 영수증을 만들어줬더니 회사에서 경비 처리해야 된다고 세금 계산서 또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적 증명자료가 중복 발행이 된 거죠. 그때는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하고 현금 영수증 부분은 실제 매출에서 빼달라라고 별도의 신고서를 또 만들어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법적 증명자료와 일반 전표에 대한 얘기까지 1차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번에 연습할 거는 일반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는 내일 연습할 거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 들어가는 거는 법적 증명자료 못 받아온 거, 영수증 받아온 거, 그 다음에 금융거래 종류들,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한 거, 직원들 급여 지급한 거, 이런 식으로 법적 증명자료가 안 나오는 거래들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